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는 트럼프, 러시아에는 푸틴, 이 두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서 다시 만날 것을 미국과 세계의 안보 당국이 크게 우려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번째 임기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가장 투명성이 적었지만 푸틴은 승리가 확정된 뒤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푸틴은 알렉세이 나발리 야당 지도자가 의문사한 뒤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최근과 과거의 발언으로 이미 화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보장기금을 검토하거나 자격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지난 주말 캠페인에서는 피바다, 동물, 인질 등의 발언으로 지지자는 즐겁게 했지만 중도층은 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여성의 건강 연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고 각 연방기관들이 임상시험이나 치료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개적으로 분열된 말들을 나눈 뒤 한 달 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라파에서 가장 큰 병원 알시파를 공격했습니다. 파워풀한 전국 부동산협회가 지난주 커미션을 현재의 60% 표준에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에이전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크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 이론의 핵심적인 결함을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협상 가능한 커미션이라는 것은 바이어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받는 게 전같지 않을 수 있고 결국 바이어의 브로커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한 20분 전에 나온 뉴스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사기로 사업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벌금을 4억 6,400만 달러를 내라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뭐 이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본드를 살 수가 없다, 만들 수가 없다 하고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항소를 하려면 그 돈을 당연히 3월 25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치를 해놔야지 되는데 그 뒤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 뉴스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광고 나가는 동안에 한번 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지난 주말에도 활발하게 선거 캠페인을 했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제의 여러 가지 발언을 한 캠페인은 오하이오주의 상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면서 한 연설이었거든요. 뭐 동물 인질 등등의 발언 등은 피바다 등등. 그런데 그렇게 유세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집으로 돌아가면 야 이거 정말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지 되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천재다 등으로 칭찬을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임기 5번째 임기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이제 2030년까지 하면 2000년부터 30년을 하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출구조사에 따르면 87.9%가 하는 지지를 받았거든요.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있는데 그냥 들러리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알렉세이 나발리처럼 감옥에 갇혔다가 숨지거나 아니면 숨질 것을 걱정을 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거나 하기 때문에 뭐 4.3%, 2% 이렇게 받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거의 88% 정도를 받았는데 러시아도 인구가 많잖아요. 유권자도 1억 4천만 명이 넘습니다. 투표율이 77%였다고 하고요.
스탈린 이후에 가장 오래 집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안팎에서 시위를 한 것처럼 푸틴과 다른 그 들러리 3명 후보의 그 선거는 자유롭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가짜 선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일 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만약에 그 의미가 있을 만한 사람이 대결을 했다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사람들은 또 대안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지, 대체 후보,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렉세이 나발리가 시베리아에서 숨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선거는 사흘이나 이어졌었잖아요. 사흘 동안의 마지막 날 정오에 나가서 뭔가 그 반대적인 그런 마음을 보여줘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숨진 알렉세이 나발리의 말에 따르다가 체포됐습니다. 뭐 약 100여 명 정도 체포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승리 연설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에 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선거가 얼마나 투명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미국과 다르다. 미국과 달라. 미국은 말이야 우편 투표를 하고, 이거 공화당이 우편 투표가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화당과 블라디미르 푸틴과 통하는 점들이 많아요. 공화당의 다는 아니지만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래서 우편 투표, 미국은 우편 투표 같은 것을 해서 아주 투명하지가 않지만 우리는 투명해. 미국에서는 $10만 주면 투표권을 살 수가 있어. 증거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으로 그가 숨진 뒤에 알렉세이 나발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자들이 얘기했었던 것을 확인을 해줬는데요. 그가 숨지기 전에 다른 그 수감자들과 알렉세이 나발리를 풀어주는 것을 협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가 숨졌다. That's your life. 그게 인생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가 숨진 것은 불행한 일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선거가 치러지고 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뭐 러시아가 많은 부분들을, 특히 동쪽의 돈바스를 포함을 해서 오데사 이쪽 지역까지 남쪽에 해서 그곳에서 러시아 선거가 치러지는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많이 비난을 했고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력에 중독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블라디미르 푸틴의 선거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말이 없습니다만, 오늘 영국 신문 가디언 기사치고는 굉장히 길게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매치가 아니라 이미 푸틴은 당선이 됐고,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을 해서 다시 이제 서로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얼마나 위험한가,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가디언이 기사를 미국 기사들보다 굉장히 짧게 쓰거든요. 어떤 경우는 한 미국 기사가 워낙 길기도 하지만 뭐 특히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 미국 기사 길이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인데, 오늘은 미국 기사보다 더 긴 길이로 이 내용을 썼고, 저는 이제 방송용에 적합하게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침공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블라디미르 푸틴은 천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비하다, 세련된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고, 최근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프랑스도 속한다니까요. 국방비를 나토의 그 분담금을 전체 GDP의 2% 미만으로 하면은 그 나라를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나는 그렇게 그 격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런 얘기. 알렉세이 나발리가 숨졌을 때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또 본인이 알렉세이 나발리처럼 학대받고 있다, 박해받고 있다, 자신과 알렉세이 나발리를 동일시하는, 바로 그 알렉세이 나발리가 러시아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대우를 내가 지금 미국에서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가디언이 여러 명의 아주 많은 뭐 띵크탱크라든가 아니면 전에 그 중앙정보국에서 일했던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왜 푸틴과 트럼프가 다시 지도자로 만날 때 위험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처음에 2년 동안에 이제 그 자문 역할을 했었던 피오나 힐이라는 지금은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안보 분야의 선임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을 보는 시각은 독재자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롱맨, 독재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잘 맞는 이유는 미국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유는 다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이 약해야 본인이 강해지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의 여러 가지를 흔들어서 본인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는, 그래서 현재의 미국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 뭐 푸틴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집에 초대를 한 빅토르 오르반도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서로 칭찬하죠. 빅토르 오르반도 세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빅토르 오르반, 블라디미르 푸틴, 트럼프가 친하고 서로를 칭찬합니다. 빅토르 오르반도 푸틴과 동맹이에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그런 빅토르 오르반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처럼 똑똑하고 훌륭한 리더가 없다. 그 나라에서 친구들에게 언론을 사게 하고 광고를 몰아주고 본인의 그 시각 같은 것을 비판을 하는 매체는 광고를 다 빼버리고 하는 식으로 독재를 하죠. 푸틴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런 그 오르반에게, 그러므로 세계가 빅토르 오르반을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독재자라고 부르는데 그처럼 훌륭한 리더는 없다. 빅토르 오르반도요, 트럼프 만나고 집에 가서 주말에도 트럼프를 엄청 칭찬했습니다. 평화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빅토르 오르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리고 트럼프가 재임되면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페니도 지원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고 말 것이다. 러시아가 원하는 형태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와 푸틴의 브로맨스, 이게 가디언이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남자들끼리의 그 아주 정말 서로 끌리는 그러한 것들. 트럼프는 안보 전문가들을 없애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안보를 흔드는 역할, 안보를 흔드는 에이전트를 본인이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2년 동안 트럼프 아래에서 일을 해봤더니 이 피오나 힐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안보에 관심이 없고 놀랄 정도로 무식하다.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본인뿐이다. 국제관계를 어쩜 그렇게 무시하고 그 정도로 모를 수가 있는가? 사전에 미팅하기 전에 뭐 자료를 읽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트럼프는 러시아에게 오히려 덜 위협적이고 미국의 위협적인 인물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아래서 2년 동안 일을 한 피오나 힐이라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한 얘기입니다. CIA에서 은퇴를 한 그 더글라스 런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관련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푸틴과 트럼프는 찰떡궁합이다. 서로를 보완하는 금상첨화다.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공동의 목적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의 이제 목표 자체는 본인의 그 정치적인 적을 보복을 하겠다고 공약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CIA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CIA를 이 미국의 정보국 가운데서 해외 파트인 그런 이제 그 CIA를 본인의 근위병으로 할 것이다. 중앙정보국이 CIA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 특별한 능력과 권한으로 자신의 적을 해치기 위해서 그 적을 스파잉할 수도 있고 침묵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중앙정보국을 그렇게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정보국도
믿지 않는다고 많이 했잖아요. 믿지 않는 그 정보국을 본인의 수하에 둬서 근위병처럼 부린다는 건데 헬싱키 2018년도 미팅에서 아니 푸틴이 그렇다는데 왜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파밍 같은 것을 했다고 막 인터넷에서 작전을 했다고 왜 그래 푸틴이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푸틴과도 결탁을 하고 미국의 안보 정보국 같은 것을 흔들 것인가 사람을 놓으면 되잖아요. 마이클 플린 이름 벌써 나옵니다. 마이클 플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그때 내칠 수밖에 없어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2달 정도 하다가 본인이 막 FBI에 열심히 거짓말도 하고 그게 증거로서 다 들통이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let him go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항상 어느 국가는 하나입니다. 정부는 하나입니다. 인수 과정에 있는 당선자는 정부의 권한이 아직은 없습니다. 인수를 하는 그 과정이지. 그런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뭐 아들도 뭐 사위도 많이 개입을 했지만 특히 마이클 플린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중에 된 그 사람이 막 그 러시아의 뭐 대사와도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기밀 정보를 막 공유한다던가 그 당시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사람을 중요한 그 정보국의 헤드로 임명을 한다던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 자체도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에서 그 당시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잖아요. 물론 러시아가 그렇게 그 인터넷에서 작전을 했다고 해서 얼만큼이나 트럼프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러시아로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안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했고 정보국이 한 20군데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그게 미국 정보가 맞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예민한 시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집무실에 러시아 대사와 외무장관을 초대를 해서 그 당시에 기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누군가가 서기가 있어서 적어야지 되잖아요.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도 막무가내식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끝까지 파헤칠 손도 모자랐습니다. 뭐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났을 때도 누구를 배석해야지 되는데 2사람만 만난다던가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마이클 플린 이외에도 뭐 카시 파틀이라든가 뭐 전에 국방부 직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스티브 배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그 수석 전략가와 만나서 그 전략가가 하는 그 팟캐스트가 워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워룸에 나가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0년도 그 선거 조작을 도운 공모자들을 언론사도 다 추적을 해서 색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보 분야를 장악을 할 만한 사람. 그렇게 될 경우는 트럼프가 재선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재선됐고 하면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슬슬 뒤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 정보에 있어서.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좀 서서히 미국에 정보를 주지 않기 시작해서 그렇게 몇 년 지나가면 미국의 정보력은 굉장히 허약해진다는 거죠. 아주 오랜 동맹국이 특히 유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정보를 그쪽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못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도 러시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정보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 2기에는 더 날개를 달았다 하면서 여기저기에 주고 거의 또 이제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독재자들과 친하니까 그런데 왜 그 국가의 정보를 공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런던도 트럼프의 임기 2기가 되면 어떡하는가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플랜 1, 플랜 B 같은 것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에 대해서 가디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닮고 싶고 칭찬하고 하는데 그를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본인도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갖고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계에서 볼 때는요.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을 놓고 자로 재보면은
푸틴은 정말 목적도 분명하고 KGB에서 단련되고 또 단련된 사람으로 30년을 집권하는 사람과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과격한 말을 해서 사람들 귀도 솔깃하게 하고 이제 겨우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 누가 더 프로페셔널이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푸틴과의 관계에서의 약한 고리는 푸틴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미국을 망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내가 저 푸틴에게 얻을 것이 있어 하고 과소평가한다는 점. 아무튼 이래저래 세계는, 영국 신문 가디안이 그렇게 긴 기사로 보도를 할 정도로 푸틴의 재선과 트럼프의 거기에 재선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소셜 시큐리티 SSA요. 쭉 일을 같은 회사에서 제가 뭐 30년 넘게 일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쭉 적립을 해서 받는 돈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SI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고요. 이 사회보장 제도도 선거를 할 때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뉴욕의 그 사업 사기 사건에서 4억 5,400만 달러 채권 전액을 일단 내야지 항소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뉴욕은 아마 그것보다도 10% 많이 공탁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저는 그 다음이 궁금했거든요. 불가능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지금 제가 더 힐을 받고요. 다른 매체를 한번 더 볼까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신경을 엄청 쓸 것 같은데 다른 매체에서는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네요. 뭐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유권자들이 신경을 쓰는 몇 가지들이 있죠. 공통적으로 경제 문제. 특히 이제 경제 가운데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뭐 지금부터 특히 이제 격전지 가운데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세도나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은퇴하면 그곳이 좋다고 하니까 길을 좀 받으려고, 뭐 물가도 괜찮은 것 같고 세도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에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마 전에 CNBC의 발언은 굉장히 지금 화상을 입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다음날 아니다 해도 지금 어떤 얘기였냐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연방 적자를 막기 위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 SSA에 대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뭐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삭감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볼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 치고 나왔죠. 거봐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자와 부자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은 눈을 뜨고 어떻게 하면 더 해주는가 하면서 평생을 회사 다니면서 페이첵에서 그거를 이제 몇 %씩 해서 적립해 놓은 거기서 깎으려고 하는가. 이거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한 거야 했지만 too late. 녹음이 남아있잖아요. CNBC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격이라든가 삭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 말을 하는 데는 5초도 안 걸립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텔레비전 바이든 팀의 광고에서 선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돈도 없어요. 캐시도 없는데도 그게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아니라고 반박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선거 캠페인 자금을 써야지 될 겁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시는 한 800만 달러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바이든은 뭐 1억 몇천만 달러.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뭐 거의 20배 정도 바이든이 캐시를 지금 많이 쥐고 있거든요. 특히 국정연설이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하루 동안 연설하고 하루 동안에 1,000만 달러를 모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렇게 계속 법원에 불려다니는 게 아니죠. 본인이 자진해서 가는 것이고, 그때마다 뭐 법정 비용에 쓰세요 하면서 돈을 많이 지원하긴 하지만 어림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어디 본드를 채권을 사야 되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 소셜 세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그걸 추스리기 위해서도 또 선거 기금을 이제 써야지 되는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나서 마지막 해네요. 마지막 해인가요? 그렇죠. 마지막 해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시 같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셜 시큐리티는 거대한 폰지 사기다. 그리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 연령도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과거의 발언도 있고 현재의 발언도 있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소셜 시큐리티 그렇잖아도 뭐 모자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들은 다들 바쁘시니까 알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이걸 깎는다는 얘기인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요, 이제 SSI랑은 구분된다고 말씀드렸고요. SSA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일하시면서 적립하신 그것은 평균 미국 사람들이 받는 게 1,800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맞춰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BC와 인터뷰를 하기 며칠 전이었지만 그 국정연설에서 나는 이 소셜 세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는 정말 보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수입 16만 8천 달러까지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내고,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 아무튼 내고, 그 전체 자신의 수입의 몇 퍼센트인가요? 제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는 없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2033년이 되면 지금부터 10년입니다. 9년도 안 남았어요. 뭔가가 모자랄 것이다. 이거 파산할 수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에게는 또 좀 뭘 내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6만 8,600달러부터 40만 달러까지는 뭐 39만 9,900 이때까지는 내지 않아도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아닙니다. 제안했을 정도거든요. 지금 이래저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예 무슨 뭐 자격이 어떻고 깎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뭐 두려운 거죠. 지금 이 문제. 아무튼 의회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도 조금 내놔야지 돼. 더 이렇게 하는 것을 뭔가 안을 비슷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뭐 삭감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건 공통적인 거고, 그럴 때 이걸 지키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사람과 원래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눈치 보면서도 삭감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더 지킬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건데, 이것도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이죠. 여성의 건강 연구에 대해서 행정명령 아직은 안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아직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행정명령을 오늘 내릴 예정이고, 그러면 연방기구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새로 생긴 그런 보건에 관한 기구도 있고 해서 그런 곳에서 이 건강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정부에서 하는 일에 어떤 차이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상시험이나 치료에서 성별 지금 있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 그게 이제 여성의 건강 연구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성 이슈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질 바이든 여사가 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뭐 120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했어도 들어줄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선거철에 아니 우리가 이걸 했는데 공화당이 안 해줬어. 소리 듣기 싫고 오랜 동안 여러 분야에서 남녀차별이 있었지만 건강에 관한 것도 남녀차별이 많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샘플을 할 때도 여성을 조금 덜하고 연방 정부에서 하는 그런 샘플 그러면 그 결과가 연구 결과가 샘플이 많은 것보다 시험 대상이 많은 것보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남자를 더 많이 한다던가 그래서 류마티스 그 관절염이라든가 심장마비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여성이 폐경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뭐 이런 것들이 더 높은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데도 중년 이상의 여성에 관한 이런 그 포괄적인 연구 의제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기구도 있어요. 새로운 생명의학 기관 해서 New Biomedical Agency 뭐 약자로 ARPA-H 아니면 무슨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국립연구원도 또 뭐 한 2억 달러로 이미 연구를 시작을 했고 폐경이 여성의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국립 그 과학재단도 연구를 그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방부와 제양군인청도 군인 내 여자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성 군인이 이제 퇴역하고 나서 뭐 수명이라든가 이런 여러 연구가 남자 군인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의회가 최근에 이제 뭐 돈이 많이 모자라고 하니까 과학 이런 데 많은 것을 삭감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의 그 건강에 관한 연구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해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 오랜 동안 정말 이건 너무 기울어졌어. 남자와 여자의 그 성별 차이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요. 뭐 괜찮을 것이다. 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뭐 모든 곳에서 이 정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했었던 연설에서의 여러 가지 말일 겁니다. 주말에 뉴스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테고요. 다른 그 오하이오주의 연방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 후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와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주지사가 지지하는 후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를 위한 선거 유세에서 계속 본인 유세를 했어요. 뭐 서류미비 이민자를 얘기를 하겠죠. 글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이라고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애니멀, 동물 얘기 다시 나왔고 경제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바이든이 경제를 너무 못하니까 피바다가 된다. 뭐 중국 물건에 대해서 뭐 자동차에 대해서 그랬던가요? 관세를 100%를 붙인대요. 그럼 여러분들 물건값을 비싸게 사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관세는 중국에서 내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안 하던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처음 연설할 때 시작한 게 1월 6일 의사당 사건 폭동을 일으켜서 폭도로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수감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감자들을 인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그 감옥에서 국가를 부르는 애국자들이고 그 애국자들이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그 인질들을 구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엄청 좋아했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좋게 봐야지 되는데 인질을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까? 이제 그런 것은 중도층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분들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이나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나 그리고 이걸 크게 보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그렇게 외치더니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너무너무 어떤 한 곳에 힘이 크면 자유시장 경제가 되지 않는구나. 결국은 소송으로 커미션이 이렇게 되는구나. 부동산 커미션이 미국과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 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이지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은 굉장히 지금 싫으시겠지만 미국의 일반 사람들은 뭐 1년에 내는 돈도 엄청나던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걸 뭐 국세청에 내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뭐 그 업계에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랜 동안 부동산 그 에이전트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요 높은 그런 커미션을 냈습니다. 표준으로 딱 스탠다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6% 셀러가 이제 6%를 내면은 뭐 바이어의 그런 그 에이전트하고도 뭐 3% 나눈다던가, 최근에 한인분들은 6% 다 받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몇 년 전부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6%라는 표준 커미션에서 소송을 막 당하고 해서 결국은 부동산협회가 무슨 손해배상도 물고 이걸 협상 가능한 커미션으로 바꾸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국 매체에서 뭐 3%다 딱 고정해서 보도하는 것들도 있던데, 그렇게 고정해서 보도한다기보다 그냥 협상 가능한 자유시장 체제에서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6%를 냈는데 독일도 좀 센 편이에요. 6.5%, 호주는 2.5%, 영국은 부동산 커미션 1.3%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부동산 커미션을 이제 지금까지 6%를 내는 그런 그 국가나 사람들은 없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일단은 뭐 이게 그 협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무슨 뭐 정말로 바이어의 그 에이전트가 못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유시장 경제가 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됐다면은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비싸다 하는 것이 해결됐어야지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동안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6% 이것도 작은데 아니 제가 적게 받아 하면서 그것을 변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와 같이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미국이 엄청 많았던 것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자유시장 체제로 했다면 나는 뭐 같은 것을 일을 하는데 저쪽에 가서 나는 5%, 3%에 하겠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담합을 해서 우리가 뭐 무슨 뭐 독과점은 금지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업계라는 게 워낙에 크고 단단하고 또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또 연결이 된 로비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딱 단합이 돼서 6%를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겁니다. 도저히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그 사람은 형편없어요. 일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기타 등등 해서 서로가 그걸 안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켜졌는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소송을 했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처음 했던가요? 그리고 나서 이기니까 다른 곳에서도 소송을 쭉 했잖아요. 어쨌든 미국은 평균 주택으로 볼 때 비싼 것은 엄청 더 커미션도 많겠지만 평균 주택 판매 비용이 이런 그 커미션 때문에 보통 사람이 뭐 한 $5,000에서 $15,000,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평균 주택값은 캘리포니아 주택값의 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돈은 정부에 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받는 세금이다. 이런 이제 약간의 비아냥거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끝났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6% 커미션 내는 규칙을, 이걸 이제 전국 부동산협회가 여러 소송 뭐 합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협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부동산 그 연간 커미션으로 $1,000억 미국 사람들이 쓴답니다. $1,000억. 그러면 이걸 이제 6% 표준에서 협상 가능한 커미션으로 하면 아마도 한 뭐 $200억 한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뭐 $200억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어떤 사람은 나 1%만 받고 팔게, 그런 거 많죠. 요즘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부동산 업계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그 사무실을 갖고, 물론 요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많이 하시지만 그런 곳에서는 아예 무슨 뭐 지자로 시작되는 아예 온라인으로 하는 데가 오죽하겠어 하지만 해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크게 지적하기는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 이론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함이다. 그 결함은 어떤 결함이냐. 이렇게 똘똘 뭉칠 때 완전히 에이전트도 부동산 협회도 똘똘 뭉쳐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잠깐 뭐 남한하고 북한도 얘기 나와요. 자유시장 경제 보면은 북한은 못 살고 남한은 뭐 잘 살고 이런 얘기도 살짝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자유시장 경쟁 그 체제가 모든 것들이 자유시장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레이건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기업이 부동산 업계처럼 굉장히 그런 경쟁을 완전히 진압할 만큼 강하고 똘똘 뭉쳤을 때는 그만큼 파워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6% 내면 3%는 이쪽에서 갖고 3%는 뭐 저쪽에서 갖는다던가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좀 깎아주세요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해요. 깎아서 싸게 받는 사람은 형편없이 일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저 상대방이 집도 보여주지도 않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소송으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다 수십 년 동안에 이 같은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뭐 그리고는 이제 막 배상도 하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오늘 뉴욕타임스가 쭉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요, 다 이것도 또 선거와도 또 연관이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은행카드 수수료잖아요. 정크피라고 해서 안 내도 되는 거. 그리고 조금 며칠 늦게 냈다고, 심지어 1시간만 늦게 페이를 하더라도 뭐 $35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 깎고, 처방약값 꼭 당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처방약값도 다 깎는다고 한다던가,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쭉 가게 되는 이런 거고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가? 빠르면 7월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아주 어느 날 갑자기 확 팍팍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전문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그럼 사는 사람은 어차피 파는 사람은 돈을 받게 되니까 낸다고 하지만, 그럼 바이어의 에이전트들은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매체에서요, 바이어의 에이전트는 잘 훈련된 인공지능이 대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 인공지능 브로커가 인간 브로커보다 훨씬 목록 같은 것을 빨리 보여주고요. 요즘 집 사실 때 한두 번 다 온라인으로 안 보시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아주 너무너무 편리하게 잘 해놓잖아요. 그리고 무슨 많은 뭐 다운페이라든가 내가 이자율을 몇 %로 할 때 다운페이를 조금 올려도 그 자리에서 다 계산을 해주잖아요. 24시간 아주 친하게. 물론 로봇이 집을 같이 보여주고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무슨 누구를 추천을 한다던가 무슨 뭐 그런 것들은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봇가 인공지능이 1%의 가격으로 80% 사람이 해주는 걸 할 수 있다면 why not?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미국에 뭐 몇백만 명 되잖아요. 280만 명이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나도 전업해야 돼 이런 얘기도 들릴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benjamin 네탄야후의 전화통화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 30분쯤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직 뉴스는 나오지 않고요. 2월 15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게다대고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공직자인 주이시로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네탄야후가 갈 길을 잃었다. 저러다간 이스라엘이 공공의 적이 된다. 선거로서 지도자를 바꿔야지 된다 한 말을 하고 나서, 역시 벤자민 네탄야후가 어제 CNN 방송의 주이시 앵커인 데나 베시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했고, 오늘 이제 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한 달 만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척 슈머의 발언을 지지했고 낸시 펠로시도 지지를 했고, 이 척 슈머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벤자민 네탄야후는 지금 어디서는 뭐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가 조금 약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둘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 모르는데 나쁜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철이기 때문에 더하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제 그 라파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 알세파 병원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주장에 따르면 하마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쉘터로서 대피하고 있었는데 질식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스라엘은 그 뭐 아무리 지금 그 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 말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DC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지금 그 체리 꽃이요, 그 벚꽃이 예전보다 훨씬 일찍 핀다고 하거든요. 이 일찍 피는 것 자체가 전부 기후 변화와 연관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사람들 그 감성, 보러 가야지 못 봤어, 이것만 놓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경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일본이나 워싱턴 DC나 벚꽃 관광이 얼마나 그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강희신이었습니다.